소개받은 김정원이라고 합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에 왔고,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물학에서도 이제 식물학, 그래서 그 약용식물 같은 것을 일부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이 또 많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는 한의과대학, 제가 이제 비자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산 한의과대학에서 한 2년 있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 이제 나와서 비즈니스도 하고 또 이쪽 학교하고, 그 사이에 최면 한 20년쯤 됐어요. 우리 이강인 박사님이 처음 학교를 세우셔서 그 가르친다는 그런 정보 소식을 듣고서 제가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 와서 배우고 나니까 아하, 이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 것을 내가 한국에서 했더라면 좀 더 다른 사람이 됐을 텐데, 원래 저는 대학 다닐 적에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 이런 걸 배우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미국에 와서야 그걸 배우고 나서 깨달았지만은, 이제 시기적으로 저는 지났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학을 기본으로 해서 한의과대학, 저는 이제 침도 여기 미국에서는 또 라이센스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크레딧을 사용하고 또 필요한 것은 또 광고 이수하고 해서 여기서 그 한의사도, 지금도 한의사로 제가 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치료하는 우리 최면이라는 것은 마음 치료하는 하나 도구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치료하고 한의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데, 이걸 잘 정리하니까 아하, 우리가 아프고 낫고 하는 것에 대한 연관되는 것이 이게 하나 연계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아파하는 것이, 물론 실제적으로 병균 때문이라든가 다친다든가 해서 아픈 경우가 있고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비율로 따져보면 병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20% 되고요. 나머지 80%는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생긴 병들이라고요. 근데 그 20%의 99% 의사들이 전부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의사, 한의사 할 것 없이 전부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 80%가 앓고 있는 그 마음의 질병을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 치료, 즉 최면학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적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요사항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는 우리는 여기에 한국이나 미국 한의과 대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한의과를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걸 하냐면 그냥 한의과 치료보다는 마음 치료, 그냥 최면 치료하고 연계시켜서 하면 치료가 더 잘 되고 효과도 더 있고, 그래서 융합 한의학이랄까 융합의학이라고 할까, 이걸 다른 데서는 생각지도 않는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이라도 그 마음치료는 최면 원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그 동양철학, 예를 들면 역학을 이용을 하게 되면 오육기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침 놓을 때도 침 놓는 시간이 있다고, 사실은 이제 그대로 못 해서 그렇지,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마음 치료를 이용하면 더 잘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이 역학, 그러니까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면 내가 진단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게 미래의학이거든요. 미래에 이렇게 아플 수 있는 거니까 그거하고 맞춰보면 내가 진찰한 것이 맞다 안 맞다 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치료가 더 잘 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냥 아울러서 하는 그런 한의학, 의학이죠. 주로 이제 저는 한의사니까 한의학, 여기서는 뭐 의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치과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성형외과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마음 최면을 많이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제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주로 제가 한의과대에 있었으니까 한의사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쪽 마음치료나 또는 동양철학 이쪽을 배우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치료 쓰는 방법, 이제 다른 사람이 않는 거죠. 또 학위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그런 뭐 관점에서 쓰는 거죠. 요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위 논문을 쓰더라도 정말로 원래 학위 논문은 독창 두 가지 관점에서 써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새로운 거, 발명, 다른 사람 생각지도 않은 것을 그 이론이나 실제적인 것을 제시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많은 이론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법, 새로운 방법, 테크닉이 다르던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남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뭐 학위는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고, 똑같이 다시 재생하는 것이 되니까, 그러지 않고 저 사람은 이런 것을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다. 이건 박사학위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한의학, 내가 한의학 중풍에 대해서 논문 쓰는데 무슨 약 쓰고 무슨 침 넣고 하는 건, 그런 건 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그거 한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원리 속에 최면의 원리를 가미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이 되죠. 아니면 진단할 적에도 미리 우육기, 물론 그 동양철학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글을 쓴다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면 박사학위로서 뭐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융합 한의학, 그래서 융합의학에서 그렇게 중간점을 찾아서 제가 또 그런 걸 도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오신 여러 선생님들이 되게 그런 데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융합 한의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최면대학에서는 사실은 최면, 마음치료도 가르치고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교육도 하고 동양철학도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다 하냐 그러는데, 그게 일목요연하게 연결이 쫙 됩니다. 그걸 일단은 여러분이 좀 설명을 들으시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방향을, 내가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치료를 한다든지 또는 뭐 글을 쓴다든지 할 때도 이런 새로운 방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제 생각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오셨으니까 그것부터 들어장창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생각의 시점부터 우리가 좀 같이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얼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보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일을 하고 관심이 같으니까 같은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낫게 할 것이냐. 근데 무조건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아픔이 어디서 왔으니까 온 그곳을 이제 우리가 다스려야 되니까. 그럼 아픔의 근원 어디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태어나서 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몸이 자기인 줄 알아요. 이건 내가 아니고 나는 내 몸 속에 들어있는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구에서 생활하려고 보니까 이런 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몸속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살러 왔으니까 우리가 온 곳이 있어요. 와서 살 곳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 몸에서 살아야 되니까 이 물질이죠. 나는 비물질입니다. 삶이라는 건 비물질입니다. 이건 물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도 만들어져야 되고, 나도 여기 있어야 되고, 내 몸 만들어지는 건 부모로부터, 물론 하느님의 그 명에 의해서 부모님이 합작으로 만들어주십니다. 그 계획서가 우리는 DNA라고 하죠. DNA. 23쌍 중에 하나는 한쪽은 어머니가, 한쪽은 아버지가 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이 DNA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DNA에 관해서는 많이 연구가 돼서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 때문에 병이 나고 어느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오는 게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인생. 내 인생, 삶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이 물질 속에 와서 내가 지구상에 와서 이제 일단 살고 있으니까 그 삶, 내가 어디선가 와서 이 몸 속에서 몸을 얻어서 이게 집입니다.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삶의 계획은 어디 있을 거냐? 물질의 계획은 DNA에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물질이니까 다 밝혀졌고 삶의 계획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미국에 와 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느님이 그래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딱 너는 누구한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느 시간에 돌아와라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세밀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어떤 이런 틀도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틀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돈으로 따진다면 이만한 부로부터 요만한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큰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나 이렇게 있어요. 저는 아무렇게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여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않고 먹고 놀고 술이나 먹고 방탕했다면 이런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요것은 이제 내가 사는 책임이죠. 요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돼 있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부자 이런 사람은 살 것이고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계획은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 YMDT라고 저는 써놨는데 이게 연월일시입니다. Year, Month, Day, Time이라서 연월일시. 연월일시.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물주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의 일생에 어떻게 살아가는 명령이 여기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월일시를 나타낼 적에 부자로 나타내죠. 이것은 이 원리는 서양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거니까. 예를 들어 올해가 기해년입니다.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월도 뭐 기해시 예를 들어서 월일 수도 있고 일시도 두 자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 기둥이라고 하는데 시의 기둥, 날짜의 기둥, 월의 기둥, 연의 기둥, 그래서 4개의 기둥이 있어서 이게 사주고 4개의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라고 하는 거고 글자로 치면 8자가 되죠. 이게 8자니까 사주 8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8자 상호 간의 관계를 해석하면 가족 관계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를 이룰 수 있는가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가 직업은 어떤 것이 그것까지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면 선천적으로가 아니라 미래에 어떤 기관이 약할 거다 어떤 기관은 강할 거다 해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올해 기해년이니까 기는 토죠. 해는 수입니다. 토하고 수가 들어오는 해입니다. 이게 세운에 그래서 대운이 원래의 사주가 있고 대운이 있습니다. 대운이 10년마다 들어오는 글자가 2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말고 또 매년 들어오는 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토가 물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인데 올해가 기해년이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니까 나쁘겠죠. 기해년이라고 해서 돼지띠라고 해서 황금돼지라고 해서 다 돈 벌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부족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런 여기에서 물이 굉장히 필요한데 올해 물이 들어왔어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발전하거나 뭐 사업을 해도 성공하고 그게 되겠죠. 이런 걸 따지고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해 수니까 이것은 신장에 관계되겠죠. 신장. 또 화는 심장이라고 해서 그래서 화가 나거나 과하다든가 하면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요. 이런 걸로 해서 진단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걸 하게 되면 올해는 당신은 아마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면 간에 병이 크게 들어서 죽거나 죽을 뻔하거나 엄청 아프겠죠. 아까 그 노력에 따라서. 그러나 내가 이걸 보니까 올해 간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해서 간에 해로운 건 먹지도 않고 그런 활동도 안 하고 조심하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간병을 앓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을 만큼 아느냐 감기처럼 살짝 앓고 지나가느냐 하는 것은 내 할 탓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배워서 아는 사람은 감기처럼 살짝 지나갈 수가 있고 모르고 무시하고 막 아무렇게 하는 사람은 죽거나 죽을 뻔할 정도 고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니까 물질에 관한 계획은 DNA니까 그건 밝혀졌고 삶은 비물질입니다. 물질이 아니니까 이런 데다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질 속에 비물질은 내가 사니까 문제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물질적인 문제, 말하자면 몸이 아프다든가 다쳤다든가 세균이 들어왔다든가 뭐 암이 생겼다든가 하는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비물적인 문제. 마음의 기억이 뭐 어때서 다른 사람이 나를 스트레스 줘서 병이 생겼다든가 옛날에 나쁜 기억 때문에 지금 우울증이 생겼다든가 하는 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마음, 비물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아픔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이 두 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살고 갈 곳이라는 얘기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온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늘에서 왔으면 하늘로 가겠죠. 근데 이제 그냥 하는 소리고 그런데 우리 말에 우리는 죽었다는 말을 잘 안 쓰죠. 근데 일반적으로 쓰기도 하죠. 요새 쓰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죽었을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돌아가셨죠? 죽은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아니면 또 하나 표현으로는 세상을 뜨셨습니다. 세상을 떴어요. 이 세상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요? 왔던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갈 곳으로.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표현해요. 대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세상 뜨셨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숨을 거뒀다는 얘기도 같은 뜻인데 왜 그러냐면 물질에서 내가 살다가 내가 돌아갈 때는 이 물질 필요 없잖아요. 이 물질이 계속 살아있어야 내가 이걸 여기서 살 수 있는데 필요 없으니까. 근데 이 몸이 살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소리지만 내쉬는 숨이 중요합니까? 들이쉬는 숨이 중요합니까? 자, 우리가 죽을 적에 하고 죽습니까? 안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들이쉬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들이쉬는 숨이 중요해요. 들이쉬는 것은 우주에 있는 기운을 마시는 겁니다. 이걸 살리기 위해서, 이걸 살아야 내가 사니까. 그래서 들이쉬고 나쁜 것이 생긴 걸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 그러니까, 정밀하게 생각하면 1분에도 좌우간, 1시간, 1분에도 우리가 1분에 대개 20번 정도씩 숨 쉰다고 그런다면 1분에 20번씩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하는 꼴이 됩니다. 좌우간 들이쉬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들이쉬지 않는 것을 숨을 거뒀다고 그래요. 돌아가려면 이게 필요 없으니까 내가 자동차 타다가 가려면 자동차 필요 없으니까 휘발유 안 넣는 거죠. 그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데 어쨌든 갈 곳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몸과 나의 문제인데 무엇이 몸이고 무엇이 나인가? 몸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죠. 그게 이제 몸인데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인지 알고 갖추고 이것에 온 자기 일생을 걸고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나 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좀 허를 수도 있고 그러나 고쳐 쓰기도 하고 고쳐 쓰는 것이 이제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살다 보면 사고 나서 팔 한쪽이 없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다친 게 아니라 내 몸이 다친 거지 나는 정상입니다. 내 몸이 다친 겁니다. 만약 문자가 하나 떨어지거나 그런 같은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냐면 나의 근본은 보통 얘기하는 영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고 우리 최면학에서는 그 마음치료 여기에서는 그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이 나의 근본이고 종교에 따라서 영혼, 혼, 영성, 정신 이런 소리를 사용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학에서는 정신, 의식 이런 소리를 많이 사용하죠. 사고 났을 적에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정신이요? 정신 없네? 또 말을 하면 정신이 돌아왔어? 그러죠? 또는 의식이 나갔네? 눈 뜨고 움직이고는 의식이 돌아왔네? 의식은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정신은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나도 여기서 필요할 때는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잠시. 그러니까 이 집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나는 이 몸을 살면서 지배하는데 어떻게 지배하느냐? 비물질인 내가 물질인 몸을 지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기억과 같은 것인데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온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 선천적인 거 있죠? 성적인 문제,
또는 어떤 살 때 필요한 중요한 거, 먹는 거, 자는 거, 뭐 성생활 이런 건 누가 안 가르쳐도 다 알거든요. 그건 아마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전부 경험에 의해서 돼요. 살면서 경험에 의해서라는 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5가지 감각기관, 지구에서 살라니까. 그래서 들어온 것이 자꾸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하나로 마음이 되고 어떤 이제 경험이 됩니다. 그걸 전부 저장하는데 마음이 됩니다. 마음 속에 모든 경험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브레인에 뇌에서 기억하고 뇌 명령으로 우리 몸이 움직인다고 설명하는데 저는 조금 약간 달리 그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달리 생각합니다. 기억이 뇌에 있다면 어떤 학자들은 그걸 믿고 뇌에 있다면 뭔가 어떤 걸 공부했을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거 아니냐. 공부했으니까 그럼 무슨 물질이 생겼을 거다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이 아니 무한한 물질이 있다면 공부 많은 사람은 머리가 점점 커져야 되죠.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건 물질과 비물질의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재의식이고 우리 최면에서에게는 몸은 물질입니다. 그리고 육체, 집이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마음은 내가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 만들어낸 건데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실체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더듬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과거 때문에만 병이 생기는데 그걸 최면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게 뭐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처음에 생길 때는 이제 뇌의 고등기능으로 많은 정보들이 수집되고 처리돼서 전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정보 저장의 창고다.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경험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경험은 괜찮은데 나쁜 경험이 이제 우리에게 병이 되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비물질인 내가 몸을 움직이나? 나는 그 마음을 만드니까 마음에다 명령을 합니다. 명령하는데 마음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뇌의 명령이 돼요. 뇌는 하나의 신경 다발입니다. 그래서 각처로 신경이 뻗어나가죠. 뇌에 연결하면 뇌는 전기적인 신호로 몸에 연락을 해서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좀 정립을 해야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러면 아픔은 어떻게 치료되는 거냐? 자, 이걸 봅시다. 자, 우리가 삶이 있습니다. 현재의 삶이 있고 과거 삶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사실 보통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현재는요 없어요. 마치 그 영화에서 필름을 쫙 지나갈 때 순간이 현재입니다. 그 순간을 보는 게 영화고요. 우리 삶도 영화처럼 순간순간을 보는 거지 그 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건 미래가 되고. 그래서 항상 미래로부터 과거를 가는데 우리는 이걸 현재라고 하는데 현재가 크게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있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이지. 그래서 한순간 시각을 지나면 과거가 되는데 과거가 전부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픔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마음의 아픔을 알으려면 과거 속에 다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과거를 돌아가는 방법이 바로 최면입니다. 최면은 뭐 사람을 현혹시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그래야 정보의 저장 창고인 잠재의식이 문을 여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열고 들어가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죠. 그 여는 기술이 최면이고, 일단 최면이 되면 그 정보 저장 창고 속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건 물어보면 나와요. 그 원인이 있을 적에 그걸
지우기도 하고, 지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있듯이, 우리는 현재의 문제와, 몸의 문제와, 비물질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 몸의 문제라는 건 병균이나 암이나 상처나 이런 것이 되겠고, 또, 마음의 문제는 전부 이 순간이 지나면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가 됩니다. 과거. 과거의 기억이, 나쁜 기억이 오늘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는 몸을 치료하는 것이죠. 몸을 치료하는 것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99% 의사들이 전부 달라들어서 치료하는 게 바로 몸을 치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 치료는 이제 최면의학에서 는 부분입니다. 마음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해서 우리가 낫게 됩니다. 여기서 치료할 적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의하는 사람이 마음 치료, 최면의학을 배워서 잘 그 원리를 믹스해가지고 하면 잘 낫습니다. 그걸 우리는 융합의학이라고 하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요 분야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요거고, 그런데 미래 문제, 이건 어떻게 되느냐. 미래는요, 시시각각으로 현재가 되고 과거로 갑니다. 이걸 띄워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오늘 간이 아팠어요. 그렇다면 지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까 이런 틀 속에 있었다면 아픔이, 올해는 어떤 아픔이 있고 이것이 쭉 다가오는데 모르니까 아이고 나 올해는 간이 나빠서 고생했어, 그런 거지. 미리 그걸 해석해서 들여다보면 아, 내년에는 내가 간이 나쁘다는 암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거나 본인이 알게 되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죠. 예방의학이 되는 것입니다. 예방치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의학에서 이제 진맥을 하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보거나해서 진찰을 하는데, 그 진단이 맞는지 틀린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경험상으로, 자기 경험상으로 그렇다는 거지.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있습니다. 검증할 방법이. 왜 그러냐면, 동양의학, 이게 미래 명리의학이죠. 그 부분을 아까처럼 들어보면, 무엇이 많은지, 무엇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과부족에 따라서 오는 문제가 생기니까, 올해는 무슨 해가 들어오는데, 토와 해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위장이라든가 소화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신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 거냐. 나의 전체적인 사주에는 토는 들어와도 별 영향이 없다. 넘쳐도 이제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장에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년을 보고서 얼른 순간적으로 쓱 보고 그걸 알아내고 딱 짚었을 적에 신장의 신맥이 좀 이상하다. 그런다면 이 사람이 그걸 맞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을 확진할 수 있는 하나 좋은 방법이 됩니다. 요것 말고라도 5분 6기라고 해서 침 넣는 시간이나 약 먹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다 특정할 수 있고, 또 한의하고 중요한 그 원리가 바로 음양오행 아닙니까? 이게 음양오행이거든요. 음양오행으로 풀어나가는 거니까 이것과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다 관련이 됩니다. 그냥 미래가 계속 밀려와서 현재를 지나서 과거로 되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미래를 대처를 못하면 그게 지나가서 과거로 돼서 우리 병으로 돌아옵니다. 들어오는 미래를 잘 대처하면 과거에 그런 것들이 안 생기니까 병이 생길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융합의학에는 양쪽을 얘기합니다. 한의 같으면 최면의학을 이용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비즈니스와도 관계 있어요. 나한테 침을 맞거나 약을 지어서 잘 낫은 사람은 암시가 잘 걸립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은 이미 최면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침을 맞더니 잘 나섰어.
그냥 지나가는 소리처럼 참 잘났습니다. 괜찮죠? 앞으로는 제가 치료하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로서는 암시요. 듣는 사람은 슬쩍 지나가지만 내가 치료하면 낫습니다. 그 소리는 그 사람은 그 소리를 한번 깊이 듣게 되죠. 이 사람 치료해서 나섰으니까. 그 사람은 나중에는 잘 모르다가 다시 아프면 내 생각이 나고 다른 사람한테 가봐야 잘 안 나서요. 나한테 와야 낫습니다. 그게 이제 암시입니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가지 마세요. 나한테 오세요. 그건 나쁘지만 제가 치료하면 저한테 침 맞으면 잘 낫습니다. 라고 하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치료받고 잘 낫은 사람은 다음에 병이 아플 적에 꼭 나를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단골이 수천 명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한 200~300명 안에서만 있으면 꾸준히 몇 명씩은 와요. 그러는 것이지 하루에 수십 명씩 온다고 해서 내가 또 다 할 수 없잖아요.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도 두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저는 의리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치료를 해야지. 다른 사람 치료하는 건 우리 병원에 났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치료는 그 근본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잘 융합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면대학교 교육과정은 세 가지입니다. 마음의학, 융합의학, 명리의학.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고, 마음의학은 이제 최면을 가르쳐서, 우리가 최면 그러니까 좀 그런데, 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음을 여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응시법을 사용하든 딥스를 보든 어떤 사람은 레드선 그러더만, 그래서 딱 최면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100% 신뢰가 생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그 사람은 잠재의식이 대답하게 돼 있습니다. 마음은 열리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문이 안 열려서 대화할 수가 없어요. 나도 나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일반의식과 잠재의식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정보는 잠재의식이 있는데 내 일반의식은 평소에는 잠재의식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러죠.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는 방법은 자기 최면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 최면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최면시켜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말하자면 제가 최면 치료사면 선생님을 최면시켜서 내가 선생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제 들여다본다는 건 이게 말을 해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이지 그것이 쇼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마술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나 마술보다도 더 신기한 현상이 생기죠. 말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명리의학을 하기 위해서 동양 철학을 제가 가르칩니다. 이걸 저도 이렇다는 걸 알고 이걸 공부해야겠다 해서 요건 한 10년쯤 공부했습니다. 요새 이제 인터넷 열고 가르친다고 또 광고도 오고 실제로 가르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요걸 잘 진단에 이용하면 이 사람이 신이 약한데 성경을 보고 얼른 보니까 연수보면 이걸 쓱 보면 대개 2~3분에 대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맞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신이 약한데 맞은지 어쩐지, 물론 신이 약합니다 하고 거기 약을 재줄 수 있지만 내 확신을 못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예측의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동약의학하고 우리 한의학하고 결합된 융합된 걸 예측한의학, 마음의학하고 한의학을 융합시킨 것은 이제 융합한의학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듯이 마음하고 한의학, 자연어가 하는 사람을 마음학을 더 배우게 해서 마음의학, 즉 침에도 약에도
수기에도 자기 이런 게도 전부 이걸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왜 동시침법 여러분 좀 들으셨죠? 거기에 다른 사람은 얼른 읽어버리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에 보면요. 동시도 침을 놓고 영변제삽을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걸 기를 뭐 어쩐다고 그러죠? 기를 조절한다고.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아프죠? 이게 돌리면서 아프죠? 자 뽑는 순간 낫습니다. 자 뽑습니다. 탁 뽑고서 이제 낫습니다. 요게 동시침법에도 거의 들어있습니다. 이 동시침법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마음의학하고 결합한 융합한의학입니다. 동시 그분이 새로운 침자리만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침자리만 외우려고 그걸 쓰려고 그냥 많이 외우고 그게만 초점을 맞추는데 그게 아니고 암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제 논문을 쓰거나 할 때도 우리는 그 암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치료했다 하는 방향으로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이 되죠. 그런 논문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 명리의학, 한의학하고 합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예측한의학.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은 아마 아직 이런 논문을 쓰는데 도와드린 적은 없는데 이것은 아마 어떤 통계를 많이 잡아야 돼요. 지난 오래 산 사람들 이런 걸로 병이 들어서 어떻게 죽은 사람들 이건 옛날에 자료를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면 예측의학의 어떤 것을 하나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평소에 하는데도 이렇게 이용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면에 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동양철학도 그래서 여러가지 음양의학, 천간지지, 뭐 합충변화 이런 것들을 배워요. 특히 사주심리학 여기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들어있어요. 내 마음 내가 모르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하자면 저 사람한테 잘하고 싶어도 남편하고 늘 싸우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잘하고 싶은데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져. 그리고 이상한 얘기가 나와. 그냥 욕설도 나오고 불퉁거리고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여기에 팔자 속에 보면 남편 궁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궁합도 뭐 보고 그러는데 궁합을 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아무리 궁합을 잘 봤던 늘 자기 아내감, 남편감을 데려오라 하면 결국은 사주 팔자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그 사람을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해하면 살아가면서 좀 나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철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이 팔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 사람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조금 걸 이해를 하면 그걸 순화시킬 수는 있죠. 그래서 삶을 우리는 지금 의사로서 결국은 삶을 좀 편안하게 윤택하게 해주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안 아프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이렇게 있다 보면 잘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는데 잘못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 보고 성대 주고 왔네? 무슨 살, 100살이네? 이렇게 그건 또 이렇게 읽어내기가 좀 쉽습니다. 그것만은.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은 가슴 떨리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적도 써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이게 아주 동양 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미래를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미래가 이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쓰면 삶이 좀 나아진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그걸 뭐 없애는 것이라든가 뭐 그런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학위 과정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를 하고 이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필요할까 봐서, 원래 저도 한국에서 박사과정 취득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박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이나 제자를 받으려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또 무척 뭐 10명, 20명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괜히 박사 10명 받아놓고 그 사람들 와서 네가 너 알아서 연구해. 어떻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알아서 합니까? 가르치면서 요건 새로운 건데 나는 잘 모르는데 요거 어떻게 모르고 자네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줄을 잡아줘야 돼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제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전에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는 한 학기 동안 제자를 안 받은 일이 없어요. 그냥 있어요. 아이디어가 없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정상입니다. 무조건 받아놓고 그냥 네가 알아서 박사 논문 써라 그러면 좀 무책임하고, 뭔가는 아이디어를 줘야 된다고요. 정확한 건 아니라도 희미하게라도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아까 융합 한의학적 의미에서 혹시 우리 학교에 오면은 물론 여러분 스스로 논문을 가져와서 학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사학위를 하면 그 박사 학위증에는 반드시 논문 제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지 않으면 수료증만 받을 수 있지 학위증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논문을 꼭 쓰셔야 되고, 학위라는 것이 원래 그 박사학위 뭐냐 그러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는 한의학을 했으면 한의학 박사가 꽂히고, 특히 박사라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무소불위. 박사학위를 가지면 총리를 시켜도 누가 얘기 못합니다. 장관 시켜도 못하고 국장 시켜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학위 없는 고등학교 선생을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해서 교육부 장관 시켜보세요. 난리 나지. 그죠?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 시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트집 잡으려고 뭐 학위 논문이 좋으냐 나쁘냐 막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맞는 게 더 맞은 게 있고 그러면 좋은 거고 그런 거지.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 또 혹시라도 여러분 수술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저도 이건 하나 아이디어입니다. 구체적인 건 아니고 이런 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학위는 무소불위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 아주 옛날부터 이게 우리 개인의 역사, 가족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옛날에 그 족보에 보면 벼슬을 다 쓰죠. 무슨 대신은 무슨 대신 쓰는데, 박사학위는 족보에 박사학위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서 과장 이런 거, 국장 이런 건 안 적어줘요. 그러나 무슨 박사, 이학 박사, 이학 박사 이건 적어줘요. 그 다음에 직책 같은 거, 관직 같은 거 적고, 요새는 관직이 장관이면 무슨 장관 그것까지는 올라가죠. 차관까지는 올라가겠죠. 족보에도 올라가는 게 이제 박사학위입니다. 물론 족보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학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특히 일반사회에서 무소불위라는 얘기는요, 아무데 써도 되고 대통령으로부터 그냥 어느 직위까지 다 할 수 있는 게고, 직책을 안 가져도 박사학위 있으면은 또 사람 대접을 받는 거죠.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이제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특히 한의학을 하는 거는 학위를 하는 게 가지고 있어야 좋고, 특히 환자들도 학위 있는 한의사하고 없는 한의사하고, 그냥 있는 한의사가 더 잘하고 학위 없는 한의사는 못하냐,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인식이 그러기 때문에 필요 없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보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침의학, 침에서 여기 몇 가지를 얼른 소개해드리고 제가 자료 드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순서대로. 빠른 침 치료를 위한 쾌속 침자요법 연구, 막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은 뭐냐면은 결국 그 다음에 유침하지 않는 단연침 치료 연구, 뭐 여기서 쭉 있는데 선생님들에게는 제가 썸머리까지 이제 해드렸어요. 빠른 침 치료를 위한 쾌속 침자요법, 요것은 결국은 뭐냐면 그 동시침법이라고는 뭐 꼭 거기하고 똑같진 않지만 여기 요점은 암시입니다. 암시. 침을 꽂기 전에 안마를 해줘요. 안마 해주면서 이제 몸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몸이 잘 풀립니다. 실제로 그런 암시를 해주죠. 근데 침 놓기 전에 여기 침을 놓을 건데 여기 침을 놓으면 20분 내에 뽑으면 굉장히 통증이 싹 사라질 겁니다. 암시를 미리 해줘야 돼요. 실제로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 침을 꽂았으면 우리는 염전제삽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싫어지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함으로써 찌릿하면 맞습니다. 그런 확신을 주는 거니까. 그날 뽑을 때는 자 15분 지났으면 지금 뽑습니다. 탁 뽑으면서 문질러주고 안마해주면서 나섰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고도 20분 후에 싹 사라지는 경우와 그렇게 말을 하고 사라지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암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내가 침 놓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침법도 저는 읽어보면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최면이가 많고 동시침법에서는 기를 은행한다고 그러죠. 기도 사실은 최면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하는 소리고 동양에서는 기가 바로 최면입니다. 그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를 잘 운영한 사람은 우리는 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도인들이 아주 서양으로 얘기하면 굉장한 최면사들입니다. 다 말로 해서 낫고 손 대면 낫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암시가 한번 그 사람에게 먹혀지면 그 다음에는 침을 꼭 그 자리에다 그렇게만 놔야만 낫는 게 아니라 놓는 신용만 해도 나서요. 한 번 나선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약도 그 약을 막 다른 것 지어서 그대로 20가지 지어서 줘야 낫냐면 그게 아닙니다. 나한테 와서 한번 나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10전 대보탕만 딱 큰 가마솥에 삶았어. 그래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세요? 그거 퍼다가 줘. 낫습니다. 그 사람 나서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주로 그게 잘 먹혀 들어가는 게 종교거든요. 목사님 그 암시가 잘 되는 게. 말씀이 바로 암시니까. 그래서 그분은 큰 가마솥에 삶아놓고 누가 오든지 집 내가고 침 놓고 그 약 가집니다. 근데 받아가는 사람은 각기 다른 걸 받아가는 것 같지만 상관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약 효과라고, 유약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빠른 침 치료도 그런 의미에서 그 암시를 같이 하는 침 치료법입니다. 유침을 하지 않고 찔렀다가 이제 자극하고 뽑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침 넣는 어디 어떻게 놓는다는 걸 논문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침하지 않는 단일 일침 치료법. 요건 빠른 침 치료하고 좀 비슷하게 하는데 좀 다릅니다. 이건 유침하지 않습니다. 침을 꽂고 염전 제삽을 하고 암시하고, 꽂기 전에 암시하고 염전 제삽을 하면서 암시를 하고 동시에 이제 뽑는다고 하고 뽑으면서 암시하고 나섰다고 암시하고 요거하고 이제 연결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달랐습니다. 특히 일침이라고 했는데 어느 경우는 하나만 꽂지만 대개 3개 이하.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효과 보는 게 2자리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잘 되지만 하나는
갑자기 그 허리가 뺀 급성노통하고 50견, 요건요 매직입니다. 여기서 한때는 그걸 만불침이라고 해서 그거 말고 다른 거 조금 더 가르쳐주고 만불침 주고 배웠어요. 근데 만불침입니다. 왜냐면 처음에 한이 나오는 사람은 말이 그렇지 배웠지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다룰 줄도 모르고. 그럼 자신감을 얻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요통의 경우에 나는 그 미국 병원에 한 10년 정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막 오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의사도 나와 있고 거기에 카이로프락도 다 나와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아무도 터치를 못해. 할 수가 없어요. 금방 넘어져 뛴 사람을 누가 고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 나와서 그 구경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 진통제 줘도 뭐 안 났습니다. 이때다 하고 제가 슬슬 걸어 나가서 너 뭐 넘어져서 허리를 다친 거지? 그렇대. 걸을 수 없지? 그렇대. 그러니까 업혀 왔지. 그러면 너 걸을 수 있게 해주면 되겠네? 그랬더니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자기 아파 죽겠는데 농담하는 줄 알고 어쨌든 너 안 아프기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걸어나가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대.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우리 패컬티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환자도 바라보고 한 30명이 나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눕혀놓고 그냥 치료 침 2개 놔서 그냥 낫게 하면 저는 무슨 약 발라가지고 했는가 또는 뭐 요술했는가 이게 매직인가 생각하니까 일단 여기다 침을 놔야 됩니다. 갖고 침을 놓고서 쓰라고 하니까 계속 쓰더라고요. 근데 더 이상 안 낫지. 그때 이제 어디가 제일 좋으냐면 인당 상 1촌 거기서부터 한 50ml 침 있죠. 그걸로 해서 침 끝이 여기까지 오게 합니다. 여기 들면서 침 끝이 여기에 닿게요. 그래서 이제 막 자극을 하고 또 하나는 대추 있죠. 거기서 이제 거기는 사침을 합니다. 미사침이라고. 그 대추 봉우리에서 등뼈를 타고 그냥 뼈를 긁는 건 아니고 그 위에서 쭉 놓습니다. 그래서 2개를 쭉 움직여요. 그러면 여기가 찌연이 아프죠. 아픈 건 상관없이 자 이제 허리를 돌리는 거야. 이거 탁 하고 나서 자 이제 내가 앞에서 시범 보여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엔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부비고 이렇게 시키고 부비고 이렇게 시키고 한 번에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전부 돌고 그 다음에 또 부비면서 발 들어가 이제 못 들다가 들고 이쪽 발 들어 그 다음에는 이걸 딱 부비고 나서 손을 딱 잡고 자 하나 둘 셋 넷 1, 2, 3, 4 1, 2, 3, 4 해서 하나 그래서 1, 2, 3 해서 사람들 쭉 있는 거기를 한 바퀴를 싹 돌았어요.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못 걷다가 걸어지거든. 문 앞에 가서 자 이제 되니까 너 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음날 치료받으러 오는데 또 아플 테지만 괜찮아. 또 한 번 받으면 괜찮으니까 나가라. 뭐 그래서 걸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박수 치거나 그런 건 않는데 눈 이만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던 환자는 다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나 아무시 걸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침만 놓으면 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또 50견 같은 경우는 대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게 대칭으로 해서 예를 들어 왼쪽을 못 움직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와서 족삼리가 있죠? 족삼리하 1촌, 방 2촌 이쯤에서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굉장히 아픕니다. 안 아프면 일치무 대상이 아닙니다. 눌러서 엄청나게 아파. 근데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거기다가 이제 7cm
15cm짜리 있잖아요. 중침. 그것을 여기서 방일점, 여기서부터 승산을 향해서 찌릅니다. 그러니까 뼈가 아니고 살이니까 상관없어요. 찔러요, 여기까지. 뭐 이렇게 쳐다보면 눈이 이만하지 큰 놈이 들어가니까 쳐다보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나섰구나 하는 걸 쥐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를 쫙 부비면 좀 아픕니다. 아프다 그래요. 아픈 게 문제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보라고 그래요. 소리는 뭐 상관없이 오른손 들으라고 하면 쭉 들어요. 이게 이제 어떤 원인도 되냐면 팔이 아파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제일 아픈 것을 느낍니다. 여기보다도 더 여기가 아프면 여기 아픈 걸 몰라요. 들으라면 돌리고 흔들어라. 돌리고 다 돌려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서 여기를 못 움직였기 때문에 근육이 굳어서 안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 번에 그냥 다 돌리고, 교회에서도 이런 걸 좀 많이 사용해요. 원래는 교회 같은 데서 치료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매직 같은 거. 그래서 그걸 당한 사람은 깜짝 놀라요. 그냥 그거 하나로 했더니 낫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침 하나를 놓고 그렇게 해버리면 돈을 잘 안 내려고 그래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침 하나 놓고 나서면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래요, 여기를 기본으로 놔야 한다니까? 미국 사람들도 돈을 내면서도 좀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아. 일단 그러지만, 일단 그걸 보여주면 그걸 왜 하냐면, 사람들 많을 때 내가 그 두 기술은 그냥 사용합니다. 그 환자를 그냥 내 손에 넣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의사들도, 카이로프락터나 그 사람들도 거기 아프면 나한테 와요. 나 그걸 보고는 그냥 나 최면에, 집단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아픈 사람을 쫙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최면입니다, 그게. 따로 최면 안 걸어도. 그때 내가 사용하는 말이 암시고. 내가 침 하나 놨더니 나섰다. 그리고 저 사람들 봤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암시에 걸리지. 이거 아플 때는 저 사람이 침 놔야 낫는구나. 다른 사람이 이런 데 놔야 소용없어요. 안 나서. 나한테 와야 되고 내가 놓으면 나서요. 나한테 돈을 줘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리할 수가 있고요. 무통고열의 자기침. 이것은 자침을 붙이는 건데, 미국 사람들 치료다 보니까 아픈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어디 침 못하거나 뭐 하다거나 그러면 의사들은 안 해버려요. 무조건 안 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진통제만 줘. 근데 우리 한의사들은 다르죠. 나는 그래도 그냥 하는데, 그렇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침만 보면 땀을 줄줄 흘리고, 후침 일어난 건 아닌데, 심리적으로. 그래서 자침을 내가 좀 연구해서, 자침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사다가 다 해봐야 별 효과 없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너무나 두꺼우면 붙이기가 그렇고, 그래서 가장 얇은 것 중에 한국에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0.1mm에 1cm 구경인 게 있어요. 아무 때나 없어요. 공장에서만 주문해야 나오는데, 그게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 아마 전화기 쓰고 스피커나 이런 데 쓰는 것 같아요. 보통 때는 안 써요. 굉장히 강합니다. 그 가우스가 한 2000 가우스 됩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동글동글하게 그 자침 있죠? 그런 건 900 가우스 정도밖에 안 돼요. 700 내지 900밖에 안 돼서 효과가 있긴 있지만 약합니다. 근데 이건 한 2000 가우스 돼요. 왜 그러냐, 어느 정도냐면 이걸 붙임이라고 두고 딱 놓으면 딱 붙으면서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셉니다. 그리고 두 각을 놓으면 이게 떠 있어요, 둥둥. 그 정도로 세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침은 침만 찔러서도, 경련에 침만 찔러도 효과 있지만 꼭 어떤 쇠가를 찔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극하는 건 쇠도 자극되지만 이 자기도 깁니다. 자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것을 이렇게 붙이면 보가 되고 이렇게 붙이면 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따라서. 그래서 이걸 붙이면은 놨는데 이 자침은 24시간 붙여놓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근육통 아픈 사람은 이것만 붙이면 서양 애들도 멕시칸들도 이거 붙이면 그냥 붙여놓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면 돈 내라고 너 내라 그러기 또 그래서 일단 제일 아픈 데다 붙여놓고 침을 한 3개쯤 놓습니다. 그럼 뭐 돈 받는 데는 문제가 없고 침 안 놔도 낫는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침은 아마 미래의 우리 침이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찌르다 보니까 피도 나죠. 또 내 손에 묻기도 하죠. 이게 문제가 큽니다. 오염될 수도 있고 피나는 거 싫어합니다. 물론 침 놓는 사람은 피가 나도 상관없다고 그러지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오염돼서 내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큰 문제 될 수도 있거든요. 좀 상황이. 그런데 이건 그럴 염려는 없고 또 붙이면 아주 효과가 좋고 특히 통증에는 아주 잘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쓰면 되지 않겠나. 제 경험상으로 한 150 어떤 케이스 도와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있는 것이 최면침 치료. 이게 이제 최면침 치료라는 건 아까 그 얘기인데 요건 제가 영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최면에 관한 것만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다른 건 일반적인 한약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안 되고 최면은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영문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사실 미국에서 뭐 했다고 해서 우리 캘리포니아는 190 몇 개 국가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서 쓰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논문 쓰는 데는 단 초록 앱스트랙트만 영문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지만 또 영문으로 쓰면 또 또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다섯 번째도 이게 비슷한 일종의 아이디어인데 후추면 암시와 함께한 침출에 있어서 내가 후추면 암시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 예를 들어서 배 아픈 게 나섰다. 소화액이 분비됐다 하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놓고 이런 암시를 했더니 소화액이 분비되더라. 원래는 침을 안 놓고 암시를 해도 호르몬도 분비되고 소화액도 분비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그 암시를 이용해서 이제 암시문도 넣고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상한의학 분야에서는 만약 고지혈증, 동양의학적 치료하는 연구, 요것은 그냥 이런 걸 또 써놓은 분이 있으니까 요건 저희들이 제가 실험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관한 논문을 전부 한 200평 정도 모아서 종합을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중풍 진단과 동양적 치료 이것도 같은 것이고요. 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한 논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의학, 수기의학 이걸 분야별로 조금 뇌졸중 환자의 재활을 위한 활법 치료술. 그러니까 지압이라든가 이런 걸 또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침을 놓는다고 해서 꼭 침에 대해서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처럼 침을 붙여주는 연구도 할 수 있고 침을 놓을 적에 안마하거나 지압을 하는데 이 안마와 지압만으로도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연구를 또 뭐 침을 놓으면서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증상의 빠른 치료를 위한 경혈지압법. 아까는 증상의 빠른 치료를 위한 침노를 놓는 거고 지압을 거기다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래서 대개 경혈점은 비슷하지만 하는 방법, 치료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거, 좋은 논문이 될 거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용식물학은, 미국에 사는 한의사들은,
한국이나 동양의 야경 식물보다는 우리 미대륙 것이 사실은 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을 수집한 게 쭉 있습니다. 굉장히 자료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고, 여러분도 미대륙 걸 연구한다고 해서 안 줄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행체질론이라고 해서 전부 합치면 11개쯤 되는데, 이것은 오행체질론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보통 사상의학을 많이들 이재화 선생님을 왜 사상의학이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창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쓰다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전체 병을 뇌수로 구분한다는 것도 힘들고 뇌수로 구분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끼어들어와서 뇌수로 딱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간대폐소 다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상황이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함체질로 해야겠다. 16, 32, 64로 해야겠다. 116으로 해야겠다.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나눠봤던들 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사상체질에는 4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토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토가 중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게 음양오행에서 들어가니까 오행에 의해서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우리 얼굴은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운이 얼굴에 나타나죠. 우리가 알죠. 그래서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얼굴 모양도 달라져요. 어떤 사람 둥근 사람, 어떤 사람 네모 사람, 약간 아래쪽이 넓은 사람, 위쪽이 넓은 사람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재밌는 것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음식하고 매치를 시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선생님들이 잘 알다시피 굉장히 오행학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를 먹을 때는 소역, 그러니까 깻잎이죠. 깻잎에다 싸서 먹는 것이 그게 차니까 깻잎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 사실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좋거든요. 또 고추를 넣고 안 넣고 하면 모든 음식이 맵고 짜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음양 말하자면 상생상극의 원리에서 다 맞아요. 그런 거하고 음식하고도 이렇게 체질하고 이게 결부시키면 그게 어떤 모양이 나와요. 사상체질이라는 부분은 그걸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는데 나보고 환자들이 내가 소음면이요 대웅면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말해주기가 어렵다고요. 근데 어떤 한의원에서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뭘 안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근데 그 한의원에서는 막 그렇게 구분해준 모양이야. 사실은 우리가 자연의학적으로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잖아요. 부족하니까 땡기는 거니까. 우리가 많이 먹으면 먹기 싫잖아요. 많으면 먹기 싫거든요. 하느님 우리가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원인에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뭘 먹고 안 먹고 하는 것도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오행 체질론으로 따지면 우리 보통 해먹고 있는 음식하고 다 이게 결부되니까 마저 돌아가요. 그러니까 간에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떤 걸 안 먹고 예를 심장에 문제 있는 사람은 짠 걸 안 먹고 이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나오고 오행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맞아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좋고 사상체질을 꼭 반대하고 그것이 나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보다 오행체질론이 더 나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걸 정리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래도 평소에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도움 드린다는 건 아까
그 지도 교수라는 건 이제 일종 헬퍼입니다. 아이디어를 완벽히 주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면 그 아이디어에서 글 쓰는 것이 또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생각은 참 좋지만 쓰는 능력이 없는 안 써본 사람은 또 잘 못 씁니다. 그게. 그래서 대개 자서전 같은 것도 잘 쓰는 사람이 써주잖아요. 저는 자서전을 못 써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건조체니까 이런 학문적인 논문 같은 것은 많이 썼으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그분의 아이디어를 뼈대로 해서 잘 이게 써나가는 건 다른 사람보다 잘하니까 그런 건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빠른 속도로 하려고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 좀 생각을 어떠냐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보관대로 생각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래 사상 체질하기 원래 소양이나 소금이 딱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는 쪽에 있는 사람. 그런데 치우쳐 있는 것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해보면 네. 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미세해요. 이 사람을 소음으로 어떻게 보면 소음인도 같고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가고 이거 보면 이쪽이고 이거 보면 이쪽이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해서 뭐 하니까 그건 좋고 그분들 예를 들어서 요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학교 오신 분인데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성함 모르는데 그 홍채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이걸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눈 보고 진단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일이 없어요. 사상 체질처럼.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그게 뭐냐 해서 누가 잘 인정 안 해주고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래서 이게 노벨상 정도 되면 일단은 독창적이어야 되고 새로운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까지 인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추천이 됐어요. 노벨 의학상이 추천될 정도라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굉장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좋은 연구를 했다는 사실을 한국서는 몰라줬는데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아줬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의했으니까 거기에다 추천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연구가 노벨상에 추천될 정도냐 아니냐 뭐 이걸 떠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운 좋으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는 달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듯이 중풍에 관한 쓴 사람 엄청 많아요. 무슨 약 엄청 많아요. 그건 조금 약 이름만 다르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박사학위로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약을 줄 적에 이 약 먹으면 낫습니다. 그렇게 암시를 내가 난 사용한다 라고 암시를 넣으면 방법은 다르잖아요. 최면은 암시를 사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한 사람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침이나 약이나 지약까지도 암시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게 되면 그래도 그게 기존 논문을 그냥 답수 보는 것보다는 훨씬 새로운 거고 학위로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도와드려도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융합 한의학이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운육기도 그게 오운육기는 아니지만 예측의학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이게 근데 그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그리고 실제로 한의사 중에 쓰는 사람은 있어요. 쓰는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생년을 일시 물어봐가지고 진단해서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난 잘한다고 봅니다. 그건 않고 오면 내 생각대로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동양약도 생각이지만 이건 옛날의 그런 며칠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분석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걸 예측할 수 있고 내가 한 것이 옳을 거다 안 옳을 거다 하는 것을 확신을 더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상학 그쪽으로 들어가서 제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사상학을 쓰지 않습니다. 약이고 침이고 사상침 이라고 해서 따로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 제가 없고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나 이자마 선생님도 대단히 훌륭한 것은 아까 홍채 것처럼 우리 한국적이고 또 한국적인 걸 또 하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지침 그런데 원래 수지침은 그분 유태우 박사가 원래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지금 있었습니다. 지압도 있었는데 작은 침으로 찌른다는 것만 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채 그것보다는 독창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홍채 그건 실제로는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떠나서 독창성에 있어서는 거기 갈만합니다. 그러니까 노벨에서 추천이 됐어요. 선생님, 홍채가 됐든 이침이 됐든 수지침이 됐든 조침이 됐든 네. 원래 그 침 자체가 네. 그 침 자체가 원래 끝을 가져서 안에 있는 장물을 다스리려고 침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본은 원래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네. 그것도 마음에 따라 달렸더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저 사람이 한의사 왔어.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어쩔 수 없어. 저는 돌팔이가 해서 났을까? 그 자리를 안 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갔어요. 저 사람 그냥 나 한번 나선 일 있어. 저 사람 났을 거야. 나를 믿어. 똑같은 자리를 찔렀어도 내가 찌르면 낫고 저 사람이 찌르면 안 낫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건 이런 최면이라고 하기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의학을 하자는 것이지 그래서 침만 생각하면 그걸 경험을 찔러서 자극을 하니까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내가 뭐 나쁘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은 아마 20% 정도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침을 찔러서 한번 나선 사람은 거기 안 찌르고 그냥 배가 이렇게 하고 여기 찌르고 가라고도 났어요. 그러면 그 경혈을 안 찔렀는데 왜 났습니까? 찌르는 것만으로도 낫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굉장히 부분을 차지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융합의학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그 암시가 엄청난 것입니다. 저는요, 선생님 이제 예를 들어서 최면을 유도해가지고 유도 일단 나한테 되면 선생님 걸어가게 할 수도 있고 못 걷게 할 수도 있고 땅바닥에 해서 여기다 걸어놓고 사람 올라설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잖아요. 그 사람은 선생님 마음에다가 내가 명령을 하면 선생님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늘을 주고 보고서 자 초콜릿입니다. 드세요. 달죠? 그러면 달게 잘 먹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배우죠? 나도 눈으로 본다고 가르쳤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은요, 빛을 들어보내서 빛을 전기의 신호로 바꾸는 컴퓨터일 뿐입니다. 전기의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고, 뇌에서는 마음으로 보내고, 이것이, 이런 마늘이고, 이런 맛이었구나, 기억하고 있다가, 도움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마늘이다.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최면을 걸면, 마음에 직접 명령을 하는 거예요, 최면은.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이거 하얀 초콜릿입니다. 제가 경험이 있어요. 마늘인데. 하는 순간 그 사람 눈에는 하얀 초콜릿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전기신으로 가봤던들 마음에서 초콜릿인 거예요. 또 결과도 마찬가지야. 어떤 요 얘기 간단해. 어떤 분이 부동산 하는 분인데 실기를 배우러 왔었어요. 기본 과정을 하고 실기를 배울 때 이제 맨 앞에 앉았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마늘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 보여주려고 실기로. 그러고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혹시 아까 저 마늘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까 초콜릿 드셨잖아요. 그렇죠? 예. 초콜릿 드셨어요? 그러고 이제 다른 설명을 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아 교수님 이거 정말로 제가 마늘 먹었으면요 오늘 나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니? 김치 담글 적에 마늘 조금 끼워 넣는데 그 김치 먹고 2번이나 나이는 갔대요. 병원에 실려갔대요. 2번이나. 그랬는데 당신이 나 마늘 먹였으면 지금 보니까 옆 사람들 웃고 키키 웃고 마늘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마늘 먹었으면 오늘 난 죽는다고. 진짜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아 그래요? 2번이나 실려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는 초콜릿 드셨잖아요. 최면 속에서 한 얘기니까 예 초콜릿 드시는데 뭔 상관 있어요? 초콜릿 드셨으니까 마늘 들면 안 되지만 초콜릿 드셨으니까 요거 끝났어요. 속으로 걱정이 됐는데 딱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잖아요. 일요일날 수업이니까 아무 문제 없이 나왔어요. 그러면 알레르기가 꼭 마늘을 먹어야만 나는 겁니까? 문제는요 마늘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머리에서 마늘이다 그러면 알레르기 나요. 근데 마늘이다 아니다를 통계하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최면에 일단 걸려서 내가 이거 예를 들어 양파를 주고 사과입니다 하면 그 사람은 사과로 보여요. 사과 맛이 나고 너무 빵빵 안 드실 수도 있고 아빠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요술 같은 것을 보이는 이유는 그걸 내가 자랑하고 마술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최면을 하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 여기다요 침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 뇌관을 딱 만지면서 이제 최면 걸었죠.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문지르면 그 자리가 마비돼요. 문지르서 아까 15cm 침으로 본인 보는 데서 눈이 이만한데 찔러서 외관으로 쑥 뽑아요. 아픈 거 그러나 깜짝 안 아프대. 뭐가 슬쩍 지나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침이 아파서 못 맞는 사람은 내가 그래. 다른 사람 때문에 침 아픈데 그냥 겁나는데 주사도 맞는데 침까지 오래요. 침 못 맞겠어요. 내가 보면 안 아픕니다. 원래 겁나고 아픈 사람은 이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놓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제일 안 아픈 자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안 아픈 자리다가 한번 꽂아봐요. 여기다 이제 꽂는데 막 다른 얘기 막 하면서 침은 그냥 순간 들어가니까 평소에도 잘 안 아파요. 딱 넣어놓고 침 들어갔는데 어떠세요? 침 놨어요? 그런다고 안 아프잖아요. 내가 놓으면 안 아픕니다 라고 해야 돼요. 얌시니까. 그 다음에는 놓으면 진짜 안 아파요. 왜? 저 다른 사람 올 때 굉장히 아팠는데 금방 안 아프네? 그게 이제 100% 신뢰되니까 그 다음에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무통침이라고 합니다. 안 아프게 놓을 수 있어요. 이빨도 무통발치도 할 수 있고 안 아프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한의사들이 배우시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단골도 충분히 합수할 수 있고 먹고 살 만큼은. 그 대신에 그 암시 걸린 사람 반드시 내가 치료해야 됩니다. 병원 크게 수백 명 몰아놓고 다른 사람 치료를 하고 그건 안 되죠. 내가 치료하는 사람만 됩니다. 예, 암시를 걸으면 최면을 걸으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만 되는 거지 내가 최면 걸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어요. 나하고만.
그 다음에 암시는 한 번 암시를 해놓으면 이건 2년이고 3년이고 갑니다. 몇 10년, 100년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 봄에 세미나를 여기서 하면서 한 2년 전에 우리가 한 회장님이라고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최면 연습을 하면서 암시를 걸어놓은 일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나와 눈만 마주쳐도 즉시 깊은 최면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암시를 걸어놨어요. 그러고는 이제 할 적에 이 암시를 들었다는 사실을 깨어나는 순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분은 무슨 암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요 앞에 앉아 계시길래 사람들은 있고 뭔가는 보여야 될 게 있어. 회장님 그거 웃었어요. 웃으면서 눈이 딱 마주쳐서 깁스를 보니까 금방 들어가잖아요. 근데 시범도 보이고 빳빳하게 하고 못 걸어가게 하고 이렇게 보여준 일이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하냐면 한 번의 암시는 2년 후에 해도 그대로. 지금도 그분은 언제서 나하고 만나서 나하고 눈만 딱 마주치면 그냥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깊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그 정도로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침을 놓으면 낫습니다. 침은 나는 50불 받습니다. 다른 사람 적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놓으면 낫습니다. 그냥 침보다 약이 더 비싸요. 약은 400불 받거든요. 약지로 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플 적에 제가 진 약 먹으면 낫죠? 낫았죠? 제가 진 약 먹어야 낫습니다. 이렇게 해줘요. 그냥 농담 삼아 얘기할 때 내가 진 약 먹어야 선생님은 낫습니다. 그렇죠? 그래 해놓으면 그 사람은 내가 진 약 먹으면 나서요. 그냥 편하게 나서요. 돈도 그냥 그 다음에 아프면 나한테 오고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나도 좋고 환자도 좋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다른 거 했다 그러면 안 낫고 몇 번 시행착오 해야 하잖아요. 근데 나한테 오면 하나만 한 번 치료받거나 한 잔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환자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여러분 혹시 기회 있으면 최면 기본 과정이라도 배우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이제 꼭 나오는 거 안 되면 인터넷으로 아까 무들 프로그램으로 열어놨어요. 그걸 일단 배우시고 실기는 이렇게 오셔서 일주일, 한 달 이 정도 보면 내가 여러분 하고 싶은 실기는 다 하게 해드립니다. 지금 뭐 하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 걸어서 빳빳하게 하고 뭐 못 걸어가게 하고 저는 제 스스로 다른 건 못했는데 요까지는 해봤습니다. 계란 위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해봤습니다. 그럼 내가 다른 거 없어요. 나는 몸이 새털처럼 가볍다. 계란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나 몸은 새털처럼 가벼우니까 라고 한 암시밖에 없어요.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 한 열흘 정도 계속 그 생각만 했죠. 괜찮더라고요.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이사장님이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건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강하다, 강력하다 했습니다. 아까 정략적으로 여기를 찔른 거고 그런 연구하는 걸 나는 그것은 논문 쓸 적에 꼭 필요하겠는 해요. 그러나 말의 위력이 굉장하다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고 싶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게 더 좋지 않은가. 한국에서도 그런 걸 하는 한의사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요. 최면 배운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융합해서 하는 분들이 좋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우리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보시면 새로운 방향도 되고 또 실제로 환자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고 또 그런 논문을 쓰시면 또 독창적이고 좋고 합의도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무수불이 어디 관직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의 인생 자서전 하는 것보다는 박사기 하는 게 낫습니다. 자서전 쓰려면요 대필해 주는데 8,000불에서 10,000불 출판하는데 한 4,000불 14,000불 들어요. 여기서 우리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면
그보다 적게 들어도 돼요. 제 도움을 받고 우리 이사장님이 사실은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그거 다 합쳐도 마무리 안 되려고 몰라요. 자서전보다 하기가 훨씬 낫잖아요. 자서전은 뭐 자서전도 좋죠. 그런데 그건 각색도 많고 누가 많이 봐주는 사람도 없고 뭐 환갑제나 이렇게 해서 주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학위 논문은 내가 하는 작업에 대한 거니까 굉장히 좋고 다른 사람도 그걸 보면 되고 학위 논문은 또 뭐가 좋냐면 박사학위 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 했느냐 그거 별로 안 묻습니다. 뭐에 대한 학위를 했습니까? 묻고 그럼 제목이 있어야 돼요. 책을 한 권 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지 어느 학교 학위입니까? 그래 잘 묻지 않습니다. 자원 어느 학교에서인가 학교를 했으니까 나중에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지도했습니까? 그러면 학교가 나와요. 누구한테 지도받았습니까? 나도 그것 좀 배우고 싶은데 그때는 이제 지도원 사람까지 나오죠. 이제 대개는 나중에 어디다가 제출하거나 할 때는 논문을 제출하거든요. 제목하고 논문을 서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위증에는 논문 제목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박사학위 하셔도 그냥 과정만 하면 수료증만 받고 논문을 내시면 이제 학위증을 받죠. 그렇게 됩니다. 과정이 그래서 조금 뭐 다른 데서 자사전한다 생각하시고 하면은 마음이 가벼울 것입니다.